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거리 4만 킬로미터. 현재 전 세계에 깔린 고속철도 선로의 총 길이가 아닙니다. 오로지 중국 한 나라가 보유한 고속철도망의 길이입니다. 이는 전 세계 고속철도 총연장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중처, CRRC는 시멘스와 알스톰, 가와사키 같은 전통의 강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열차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거대한 교통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불과 30년 전으로만 되돌려봐도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철도는 그야말로 달리는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평균 시속 40km,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객차 안에 수천 명의 인민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이동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고속열차를 만드는 건 자전거 만드는 기술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과 같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50년 이상 벌어져 있었고 중국 내부의 엔지니어들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아주 위험하고도 치밀한 도박을 설계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네 글자, 바로 시장 환기술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시장을 내어줄 테니 너희의 핵심 기술을 달라. 이것은 단순한 거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철도 기업들의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본 미끼였습니다. 당시 세계 고속철도 시장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이치에, 프랑스의 테제베는 자국 내에 깔릴 만큼 깔려 더 이상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장이 멈춘 그들에게 14억 인구와 광활한 대륙을 가진 중국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엘도라도였습니다. 중국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철도부 관료들은 뻔뻔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원한다. 완성된 열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차를 만드는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만 계약하겠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거절해야 마땅한 요구였습니다. 핵심 기술은 기업의 생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놓인 수십조 원 단위의 프로젝트는 서방 기업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독일의 시멘스, 프랑스의 알스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차피 도면을 줘도 쟤들은 못 따라해.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로 잠가두면 절대 베낄 수 없어. 우리는 계속 진보할 테니 중국은 영원히 이류 기술에 머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목줄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오만함을 조용히 즐겼습니다. 겉으로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안달난 후진국 행세를 했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단순한 합작이 아니라 뼈와 살을 통째로 발라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완벽한 흡수였습니다. 거대한 시장이라는 달콤한 독배, 그 잔을 가장 먼저 들이킬 희생양이 누구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마침내 빗장이 풀렸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처참한 기술 약탈의 현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2004년 6월 중국 철도부가 던진 입찰 공고문은 전 세계 철도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열차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시속 200km급 고속열차 140편성, 한화 약 10조 원 규모. 단군 이래 최대의 철도 프로젝트라 불릴 만한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액수 밑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 3가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첫째,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이전할 것. 둘째, 열차는 반드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국인의 손으로 조립할 것. 셋째, 그렇게 완성된 열차에는 해외 기업의 로고가 아닌 중국 독자 브랜드를 달 것. 이 조건은 사실상 돈을 줄 테니 너희의 영혼을 팔라는 악마의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조건이었지만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캐나다의 봄바디어, 소위 빅포라 불리는 이 굶주린 늑대들은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 앞에 줄을 섰습니다. 초반의 기세는 기술 최강국 독일의 지멘스가 잡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기술 없이는 중국 고속철도는 불가능하다. 지멘스는 열차 한 편성당 3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렀습니다. 기술 이전 비용은 별도였습니다. 중국 측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지멘스 협상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관두십시오.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협상단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협상 도중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불을 꺼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협상 결렬. 중국은 단호했습니다.
너희 말고도 기술을 팔고 싶어 안달난 기업은 널렸다. 지멘스가 쫓겨난 그 빈자리를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의 가와사키와 캐나다의 봄바디어가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고속철도 업계는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불황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경영진에게 중국 시장은 회사를 살릴 유일한 산소호흡기처럼 보였습니다. 사내 엔지니어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넘기면 훗날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목을 겨눌 것이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재무제표를 붉게 물들인 적자를 해결해야 했던 경영진의 귀에 그런 경고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도장을 찍으면 나머지 기업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라는 공포,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건 일본의 가와사키였습니다. 그들은 신칸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하야테 모델의 기술을 중국이 원하는 가격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뒤이어 봄바디어와 알스톰도 허겁지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만했던 지멘스만이 빈손으로 독일에 돌아가 주가 폭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 한 방의 입찰 전략으로 수십 년간 철통같이 지켜져온 서구 열차 기술의 빗장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경쟁사들을 이간질해 헐값에 핵심 기술을 쇼핑한 중국. 이제 그들의 공장에서는 스승의 설계도를 든 제자들의 위험천만한 복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중국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기술 이전의 범위는 서구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기술 제휴라면 조립 매뉴얼이나 부품 규격 정도를 공유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열차의 심장과 뇌, 즉 엔진 설계도와 제어 시스템의 소스 코드까지 요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블랙박스를 해제하라는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랙박스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이자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을 넘긴다는 건 식당 주인이 비법 소스의 레시피를 경쟁 가게에 붙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살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늪에 발을 들인 기업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독일 지멘스의 변심이었습니다. 1차 입찰에서 오만하게 가격을 불렀다 퇴짜를 맞았던 지멘스는 라이벌인 가와사키와 알스톰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을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경영진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협상팀을 전원 해고하고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 다시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차 때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깎인 가격에 자존심이던 IC3의 최신 기술을 통째로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콧대를 세우며 거절하자 다급해진 지멘스는 기술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당신네 기술자들을 독일로 초청해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가르치겠다는 굴욕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칸센 2개의 기술 자료, 즉 트럭 수십 대 분량의 설계도면과 데이터를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당시 가와사키의 엔지니어들은 이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없다며 통탄했지만 경영진은 어차피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이 도면을 줘도 제대로 이해하는 데만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애써 자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는 것이 과거의 기술이라 믿었고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장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눈의 독일 엔지니어와 꼼꼼한 일본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적국이 될지도 모르는 중국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핵심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이를 소화 흡수 재혁신 과정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합법을 가장한 기술 복제 수업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당장의 매출 전표에 찍힌 거대한 숫자에 취해 자신들이 지금 호랑이 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빗장은 완전히 풀렸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스펀지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가장 큰 오산은 중국을 단순한 제조 공장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계도와 매뉴얼을 넘겨주면서도 내심 비웃었습니다. 이 복잡한 회로도와 수천만 줄의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데만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과 기초 과학의 부재가 자연스러운 방화명 역할을 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무시무시한 동원력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중국 철도부는 전국의 인재들을 징발했습니다. 베이징 교통대, 칭화대 박사들은 물론 은퇴한 원로 기술자들까지 모조리 공장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지령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뜯어봐라. 낮에는 독일과 일본 기술자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우고 밤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메모지 한 장까지 주워 모아 분석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조립할 때도 단순히 매뉴얼대로 끼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부품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왜 이 재질이어야만 하는가? 원리를 깨우칠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속열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 시스템은 보통 암호화된 블랙박스 상태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씹어먹듯 분석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이건 건드리면 고장난다고 경고했지만 중국 엔지니어들은 기어이 그 코드를 해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가와사키의 차체 기술에 독일 지멘스의 대차 기술을 섞고 프랑스 알스톰의 제어 기술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듯 각 나라 기술의 장점만을 뽑아내어 기괴하지만 강력한 혼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구 엔지니어들이 이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면 중국은 중국의 환경은 유럽과 다르다며 묵살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하얼빈과 영상 40도의 남부지방을 모두 달려야 한다는 핑계로 설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천 기술은 중국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주장하는 재혁신의 실체였습니다. 베끼는 단계를 넘어 베낀 것을 수정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방문한 일본 기술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패너 지는 법을 묻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수정한 설계 도면을 들이밀며 이 부분이 비효율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다고 역제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서구 기업들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친 제자가 스펀지 같은 흡수력으로 교과서를 통째로 삼켜버린 뒤 이제 선생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화불량은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남김없이 소화해 자신의 근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것은 하산하여 스승을 꺾는 일뿐이었습니다. 2007년 중국의 철도 선로 위에 새하얀 고속열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등장했습니다. 날렵하고 긴 유선형의 코, 차체를 두른 푸른색 띠. 누가 봐도 영락없는 일본의 자랑, 신칸센 하야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차의 옆면에는 가와사키가 아닌 CRH라는 낯선 영문 로고와 허셰호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철도 관계자들이 경악한 것은 비단 쌍둥이처럼 닮은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중국 철도부가 내놓은 뻔뻔한 공식 성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온전히 중국에 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표였습니다. 불과 3년 전 설계도 한 장 없어 제발 기술 좀 팔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을 시작한 지 고작 3년 만에 남의 설계도로 조립한 열차를 두고 완벽한 국산화 성공이라며 폭죽을 터뜨린 것입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측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건 우리 이투게 하야테의 복제품이다. 겉모습만 베낀 짝퉁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중국의 반응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였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교묘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설계보다 차체 폭을 조금 더 넓혔다. 그리고 엔진 출력을 높여 최고 속도를 시속 200km에서 300km대로 끌어올렸다. 원본과 달라졌고 성능이 개량되었으니 이것은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창조한 재혁신 기술이다. 즉 99%를 베끼고 1%를 고쳤으니 그 1%의 차이로 인해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술 더 떠 이 개량된 기술들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 국제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기술을 살짝 비틀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오히려 원조 기술을 가진 스승들에게 이 기술을 쓰려면 우리 허락을 받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격이었습니다. 가와사키와 지멘스 등 서구 기업들은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결국 속만 끓이며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계약서 구석에 박혀있던 중국 내에서 개량된 기술의 소유권은 중국 측에 귀속된다는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불만을 제기하는 순간 앞으로 있을 중국 내 추가 입찰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넘겨준 기술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을 달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흉기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내수시장을 평정한 짝퉁 열차들의 시선은 이제 만리장성 넘어 스승들이 장악하고 있는 넓은 세계 시장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와사키와 지멘스는 내심 이렇게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 자기네끼리 지지고 복구하겠지. 설마 그 짝퉁 열차를 들고 해외로 나오겠어? 그들은 중국을 덩치는 크지만 집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개구리는 이미 공룡이 되어 울타리를 부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차, CSR과 북차, CNR로 나뉘어 있던 국영철도 기업을 하나로 합병해버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 중국 중천은 매출 규모로만 따져도 전 세계 경쟁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거대한 공룡이었습니다. 이 괴물의 첫 번째 사냥터는 바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전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뼈아픈 배신의 드라마로 기록됩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 수주전. 이곳은 원래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일본은 무려 5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지질 조사를 해주고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어 바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일본 관료와 기업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신칸센의 안전성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감히 누가 넘보겠는가. 그러나 입찰 마감을 목전에 두고 중국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제안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공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 비용은 훨씬 싸게 해주겠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보증도 필요 없다며 돈까지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물량 공세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져온 열차 모델, 그것이 일본의 신칸센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 똑같이 생겼고 성능도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은 30%나 저렴합니다. 굳이 비싼 원조 맛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5년간 밭을 갈았던 일본은 파종 시기에 나타난 중국에게 수확물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믿을 수 없는 배신, 도둑맞은 수주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패배자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막힌 건 태국, 말레이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협수한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진국 기술을 가졌지만 가격은 개발도상국 눈높이에 맞춘다는 논리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원조 기술을 가진 지멘스와 알스톰이 입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 중처가 이미 계약서를 흔들며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스승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할값에 팔아넘긴 설계도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서구 기업들은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을 티라노사우루스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가르쳐준 꼴이구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세계 고속철도 시장의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은 스승들의 초라한 퇴장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철도 시장의 성적표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중국 중처 CRRC는 전 세계 고속열차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하며 나머지 경쟁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의 알스톰은 이제 중국이라는 거인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 콧대 높은 자세로 중국 관리들을 내려다보던 그들의 위상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은 더욱 처참합니다. 중국의 기술을 넘겨준 대가로 얻은 수익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장은 영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만 고속철도 수주전에서조차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야 했고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기술의 파생형 모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한 이모는 은퇴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 목을 맬 밧줄을 엮어서 중국의 손에 쥐어준 꼴이었다. 이 거대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비즈니스의 교훈은 서늘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의 대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이 영원히 자신들의 소비자로 남아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당장의 재무제표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100년 미래를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중국은 그 탐욕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장 환기술 전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약점인 단기 이익 추구를 역이용해 서구 열강의 기술 패권을 무혈입성으로 탈취한 21세기형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고속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1대1로의 선봉장이 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깔린 철길 위를 달리는 중국산 열차. 이것은 중국몽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전도구이자 세계 질서가 재편되었다는 명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 고속열차의 탄생 비화는 기술이 도둑맞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도권이 넘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중국의 상도덕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글에서 순진함은 죄악이고 방심은 곧 죽음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탄식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철로 위를 맴돌 뿐입니다. 스승을 잡아먹고 자라난 거대한 호랑이, 중국 고속열차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그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타겟은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눈앞의 달콤한 사탕을 위해 미래라는 열쇠를 넘겨주는 실수를 반복하는 한 제2, 제3의 가와사키와 지멘스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저 붉은 열차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